남편을 사랑했 여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 환갑잔치에서 저 여자랑 재혼을 하겠다고? 그 한마디에 30년 세월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당신과 자식들만 보고 달려온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나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의 눈물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복수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지요.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내 이름 석자 위에 예쁜 꽃 그림과 함께 엄마 환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막내딸이 호들갑을 떨며 그려 넣은 것이었죠. 엄마 환갑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아빠랑 오빠랑 다 얘기 끝났어. 엄마는 그냥 몸만 오면 돼. 그렇게 시작된 환갑잔치 준비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내 생일 한번 제대로 챙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사업 뒷바라지하랴, 아들 딸 키우랴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내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지요. 남편의 생일에는 십전대보탕을 다리고 자식들 생일에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에 잡채, 불고기를 산더미처럼 해 바쳤지만 정작 내 생일은 을에 끓여놓은 국에 밥 한 술 뜨는 것으로 지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번듯한 회사를 일구고 자식들이 잘 자라 제 앞가림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성공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환갑잔치라니요. 그것도 남편과 자식들이 직접 준비한 파티라니.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떠 잠을 설쳤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시집올 때에 입은 옥색 한복을 꺼내 몇 번이나 다시 보고 혹시나 주름이라도 졌을까 싶어 밤새 다림질을 했습니다. 아이고 엄마,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예쁜 원피스 입으면 되지. 딸아이는 타박했지만 나는 기어이 그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내 청춘과 맞바꾼 세월의 증표 같은 옷이었으니까요. 잔치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구에는 이정숙 여사 환갑 축하연이라고 쓰인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꽃 장식과 은은한 조명이 나를 반겼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친척들과 남편의 회사 직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어머 형님, 오늘 너무 고우세요. 새색시 같아요. 사장님, 사모님, 정말 복도 많으십니다. 자제분들이 이렇게 효도를 하니 쏟아지는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진태는 흐뭇한 얼굴로 내 어깨를 감싸며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다 우리 집사람이 고생한 덕분입니다. 제가 이 사람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죠. 늘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툴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순간 울컥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됐다. 내 30년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사람도 내 공을 알아주는구나. 아들이 사회를 보고 딸이 준비한 감사 편지를 낭독할 때는 끝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엄마, 이정숙 여사님. 30년 동안 아버지의 아내로 저희의 어머니로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 걱정 마시고 엄마의 인생을 사세요. 저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엄마.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척들도 하객들도 모두 눈가를 훔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아주며 울지 마. 좋은 날인데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자식들이 따라주는 축하주를 받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곧 남편이 준비했다는 특별한 선물 증정식 순서였습니다. 아들이 넉살 좋게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선물일지 다 함께 아버지를 외쳐볼까요?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를 연호하며 연회장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이 어떤 선물을 들고 나타날까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다이아몬드 반지 아니면 해외여행 상품권 무엇이든 좋았습니다. 그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남편은 한참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멋쩍게 웃으며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고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내 남편 박진태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죠. 그의 옆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여자가 팔짱을 꼭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젊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였습니다.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문가에 선 두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 사람은 누구 회사 직원인가요? 혹시나 남편이 나를 위해 준비한 깜짝 이벤트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다음 행동은 내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손을 보란 듯이 꽉 잡아 끌며 내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든 아들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아내 이정숙의 환갑을 축하해 주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단지 환갑잔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에 차 있었죠. 나는 불안한 마음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사람, 김미나 씨입니다. 앞으로 저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자 제 새로운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쨍그랑 누군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멀게 느껴질 만큼 내 귀에는 남편의 목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새로운 아내? 그럼 나는? 무슨 소리예요, 아빠?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들이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숙 씨와는 오늘부로 이혼할 겁니다.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 조용히 물러나 줬으면 좋겠군요. 그는 나를 이정숙 씨라고 불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니, 길가의 돌멩이를 대하듯 차갑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친지분들과 하객 여러분, 갑작스럽게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조만간 미나 씨와 저의 결혼식 날짜를 잡아 다시 정식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파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의 말이 끝나자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시댁 식구들은 어쩔 줄 몰라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하객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미쳤어. 저 인간. 제정신이야?
환갑잔치 날에 상간녀를 데려와? 세상에 이런 막장이 어디 있어. 욕설과 고함, 울음소리가 뒤섞여 연회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내 눈에는 오직 한 사람, 내 남편 박진태와 그의 손을 잡고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 젊은 여자 김미나라는 여자만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나를 경멸과 귀찮음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사람처럼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남자는 나를 버리기로 작정했구나. 오늘 이 자리는 나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내쫓기 위해 계획된 자리였구나. 그동안 내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것을, 내 30년의 헌신과 희생이 이 남자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는 것을, 옥색 한복 소매 끝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을 느끼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 아이의 편지를 듣고 흘렸던 감격의 눈물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비참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 환갑잔치에서 저 여자랑 재혼을 하겠다고? 내 목소리는 나조차도 놀랄 만큼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혼하자고. 이 여자랑 새로 시작할 거니까 당신은 이제 이 집에서 나가.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유유히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의 꽃 장식과 환갑 축하 현수막이 마치 나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 남자 없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까마득한 절망 속에서 나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연회장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시끄럽던 연회장의 소음이 잦아들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간 뒤에도 나는 텅 빈 공간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옥색 한복은 바닥의 먼지와 음식물로 더러워졌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미 시궁창에 처박혔는데 옷이 더러워지는 것쯤이 대수일까요? 아들과 딸이 다가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일어나. 이러지 마, 응? 집에 가자. 엄마,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아빠 대신 우리가 사과할게. 아이들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내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웅웅거리기만 할 뿐. 나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오빠가 나를 거의 들쳐 없다시피 해서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30년간 내 집이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의 모든 물건, 모든 공기가 나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남편과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환청에 시달릴 것 같았습니다. 오빠네 집 작은 방에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환갑잔치의 그 끔찍한 순간이 남편의 냉정한 얼굴과 그 여자의 교활한 미소가 비디오 테이프처럼 무한히 반복되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나는 결심했습니다. 떠나야겠다고.
이대로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달아빠진 속옷 몇 벌과 낡은 앨범 하나만 챙겨 넣었습니다. 30년 살림의 전부가 고작 이것뿐이라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수가 어디 가려고? 제정신이야? 새언니가 기겁하며 나를 말렸지만 나는 뿌리쳤습니다. 형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 이대로는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내 눈빛에서 더는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읽었는지 새언니는 눈물을 머금고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돈 몇 푼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 가다가 배고프면 밥이라도 사 먹고 제발 나쁜 생각만은 하지 마라. 응? 나는 아무 대답 없이 그 돈을 받아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오가는 사람들만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향해 바쁘게 걸어가는데 나만 홀로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합실 대형 TV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내 남편 박진태였습니다. 지역 경제방송의 기업인 인터뷰 코너에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진태 건설의 박진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면 속 남편은 조금도 수척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비결이 있겠습니까? 시대를 읽는 안목과 과감한 결단력 덕분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군요. 바로 가정의 든든한 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저를 내조해준 아내 덕분입니다.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조? 아내 덕분? 며칠 전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태연하게 내뱉을 수 있을까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도 잊은 채 나는 TV 화면 속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시각 남편은 방송국을 나와 곧장 고급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당연하다는 듯 그 여자 김미나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방송 너무 멋있었어. 특히 아내 덕분이라는 말 완전 감동이었잖아. 하, 그거 다 방송용 멘트지. 그런 말 한마디 해줘야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야. 그나저나 갖고 싶은 거 없어? 오늘 내가 다 사줄게. 정말? 그럼 나 저기 저 가방 신상이라던데. 두 사람은 누가 봐도 행복한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가 가리키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결제했습니다. 내 환갑잔치를 위해 샀던 옥색 한복값을 몇 번이나 망설이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돈으로, 내가 30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저렇게 사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청춘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저 여자는 너무나도 쉽게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은 백화점 VIP 라운지에 앉아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근데 자기야, 사모님 아니, 이정숙 씨는 어디 갔대? 환갑잔치날 그렇게 뛰쳐나가고는 소식이 없다며? 내버려둬. 갈 데가 있긴 하겠어? 돈 떨어지면 알아서 기어들어오겠지. 아니면 이참에 아예 안 나타나는 게 더 좋고. 위자료 몇 푼 쥐어주고 깔끔하게 정리하게. 남편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저 남자의 아내였고 아이들의 어머니였으며
누군가의 딸이고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저 돈 떨어지면 기어들어올 존재, 위자료 몇 푼으로 정리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서울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남쪽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나는 차가운 버스 좌석에 기대어 밤새 울었습니다. 그들이 명품 쇼핑을 즐기는 동안 나는 휴게소에서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세상은 이토록 불공평했습니다. 그 무렵 우리 집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아빠,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엄마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알아?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그리고 내가 누구랑 살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내 엄마, 평생 내 등골이나 빼먹고 산 여자야. 이제라도 내 인생 찾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게 아들한테 할 소리예요? 엄마가 어떻게 사셨는데 아빠 사업 살리겠다고 시장 좌판에 나가고 공사판 밭에 나르던 거 다 잊으셨어요? 아빠가 지금 누구 덕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요? 이놈의 자식이. 남편 역시 이성을 잃고 아들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부자간의 싸움에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울면서 두 사람을 말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미나는 뒤에서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이 만족스럽다는 듯이 그 여자는 교묘하게 남편을 부추겼습니다. 자기야, 자식들도 다 소용없다더니 자기 편은 나밖에 없네. 저렇게 대드는 아들, 회사 지분이고 뭐고 아무것도 주지 마. 저러다 자기 회사까지 다 뺏기겠어. 그 말에 남편은 더욱 아들을 몰아세웠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결국 아들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딸아이는 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화목하다고 믿었던 우리 가족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남편과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며칠을 떠돌다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나는 허름한 민박집에 방을 하나 얻고 바다만 바라보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갯바위를 때리고 하얗게 부서지는 모습을 보며 내 인생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 바다에 몸을 던져버리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 흘리며 나를 걱정하던 딸, 아버지를 향해 분노하던 아들. 그리고 30년간 억척같이 살아온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이정숙, 이대로 무너질 거야? 저들에게 내 인생을 통째로 내어주고 이렇게 비참하게 끝낼 거야? 마음속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날띠낡은 통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남편 몰래 아주 오래전부터 푼돈을 모아두었던 비상금이었습니다. 언젠가 정말 힘든 날이 오면 쓰려고 나 자신을 위해 모아두었던 돈. 지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동안 꺼두었던 전화기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 그리고 오빠 내외의 걱정 가득한 메시지들. 하지만 그 중에 단 한 통, 내가 기다리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나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 모든 메시지를 무시하고 딱 한 곳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주 오래전
우연히 알게 된 사설 탐정 사무소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명함만 받아두었을 뿐인데 이렇게 쓰일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상담받았던 사람입니다. 제 남편 박진태와 김미나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이 어디서 뭐라고 다니는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다 알아봐 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자 뜨거운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의에 찬 뜨거운 복수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진태, 김미나, 너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그것을 되찾기 위해 어떤 괴물이 될 수 있는지를. 나는 텅 빈 민박집 방에서 어두운 바다를 향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내 안의 복수의 불씨는 이제 누구도 끌 수 없는 거대한 화염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박집의 낡은 창문 너머로 비릿한 바다 냄새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는 며칠째 방 안에 틀어박혀 벽지에 해진 무늬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무늬가 내 30년 결혼 생활의 궤적 같아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선명하고 화려했지만 세월의 풍파에 달코해져 결국엔 희미한 흔적만 남아버린 사설 탐정에게 문자를 보낸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매일같이 사진 몇 장과 짧은 보고를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편과 그 여자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명품관에서 쇼핑을 하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원래 우리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약속했던 곳이었습니다. 사진을 넘겨볼수록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벽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이것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독이 아니라 내 복수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약이었습니다. 그래, 더 웃어봐. 더 행복해봐. 너희의 그 웃음이 비명이 될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나는 텅 빈 방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낡은 가방 속에 넣어온 앨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치자 빛바랜 사진 속의 젊은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5의 이정숙.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랑 하나만 믿고 시집왔던 철부지 아가씨. 그때의 남편 박진태는 지금처럼 오만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지만 꿈과 열정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던 가난한 청년이었죠. 나는 그의 그런 모습에 반했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흙수저라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친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남편은 작은 건설자재 납품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부도와 사기. 남편은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다 끝났어. 이제 우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당신 곁에는 내가 있잖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나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새벽 시장에 나가 야채를 팔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싱싱한 배추 사세요. 무 사세요. 손님들이 던져주는 푼돈을 모아 남편의 사업 자금을 댔습니다. 행여나 뱃속의 아이에게 해가 갈까 배를 어루만지며 아가야,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우리 아빠 꼭 성공시켜 줄게라고 속삭였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자
나는 공사 현장을 따라다니며 인부들의 밥을 해 날랐습니다.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수십 명분의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인부들은 나를 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내 옷 한 벌, 내 화장품 하나 살 돈을 아껴 남편의 사업에 보탰습니다. 사진 속의 나는 공사판 한가운데서 땀에 절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제법 큰 공사를 따냈던 날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내 어깨를 으쓱하며 다 우리 마누라 덕분이라고 소리쳤고 인부들은 박수를 쳐주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 고생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딸의 대학 졸업식 날. 나는 언제나 아이들 뒤에서 혹은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남자는 나의 이 희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내 등골이나 빼먹고 산 여자라고?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앨범을 가슴에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청춘, 내 인생, 내 30년의 세월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는 바보처럼 모든 것을 다 바쳤을까? 왜 나 자신을 조금도 챙기지 못했을까? 한참을 울다 지쳐 잠이 들었을까요? 꿈속에서 나는 환갑잔치의 그 연회장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고 나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내 뺨은 눈물로 축축했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은 차갑게 식어 단단한 결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사설 탐정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보고 금일 20시 박진태와 김미나 강남 소재 라비앙 로즈바에서 만남. 대화 내용 일부 확보. 첨부된 녹음 파일을 열자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와 교태 섞인 그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근데 그 아줌마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괜히 나중에 나타나서 발목 잡는 거 아니야? 걱정 마. 그 여자 그런 배짱 없어. 평생 내 그늘 밑에서 살던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아마 지금쯤 어디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울고 있겠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녹음 파일 너머로 내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박 사장님 아니세요? 여기서 다 뵙네. 옆에 계신 분은 따님이신가? 미모가 상당하시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남편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내가 형님처럼 따르던 최 여사였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최 여사님. 여긴 어쩐 일로, 이 사람은 제 그러니까. 에이, 뭘 그렇게 빼셔. 딱 보니 보통 사이가 아니구만. 사모님은 어쩌시고? 얼마 전에 환갑잔치도 하셨다면서. 내가 바빠서 못 가봤네. 사모님 요즘도 그렇게 고우시지? 옛날에 박 사장님 사업 어렵다고 할 때 직접 발로 뛰면서 고생하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런 조강지처를 둬서 박 사장님은 정말 복 받은 거야. 최 여사의 말은 가시가 돋친 칭찬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누군데 초면에 실례세요? 어머, 아가씨. 내가 누군지 몰라. 이 바닥에서 나 모르면 간첩인데. 박 사장,
이 아가씨 교육 좀 잘 시켜야겠어. 아무한테나 아줌마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큰 코 다친다. 그럼 두 분 좋은 시간 보내셔.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최 여사,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나의 과거, 그리고 지금 이 상황까지. 나는 휴대폰을 들어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저 정숙이에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안타까움과 반가움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 씨,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최 여사의 따뜻한 목소리에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다시 북받쳐 올랐습니다. 나는 흐느끼며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나의 잠적, 남편과 그 여자의 만행, 그리고 나의 복수 계획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최 여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 인간 언젠가 한번 크게 사고 칠 줄 알았다니까. 정숙 씨, 그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어.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어. 형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막막해요. 걱정 마. 이제부턴 이 형님이랑 같이 하는 거야. 그 인간 우리가 반드시 밟아줘야지. 어디서 조강지처를 버리고 바람을 피워. 내가 가진 인맥과 정보 다 동원해서 정숙 씨 도와줄게. 일단 지금 어디야? 내가 당장 그리로 갈게. 최 여사의 말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내 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편이. 나는 눈물을 닦고 내가 있는 곳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러움과 자기 연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복수심만이 남았습니다. 박진태, 당신이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이었어. 나는 창밖의 거친 파도를 보며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남해의 작은 민박집. 최 여사가 도착하기까지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한달음에 달려온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정숙 씨,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깡말랐네, 아주. 나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온기에 또다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최 여사는 그런 나를 아이 달래듯 다독여주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태 그 인간, 내가 가만 안 둬. 감히 누굴 건드려? 정숙 씨,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 말고 이 형님만 믿어. 최 여사는 그저 말뿐인 위로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건설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박진태의 성공 뒤에는 그녀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컸습니다. 그만큼 남편의 약점과 비밀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정숙 씨, 혹시 박 사장이 숨겨둔 재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 최 여사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지옥 같았던 환갑잔치가 열리기 몇 달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난히 덥던 초여름의 어느 날 겨울 이불을 정리하기 위해 평소에는 잘 열어보지 않던 남편의 서재 깊숙한 곳 붙박이장을 열었던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롱 구석, 낡은 양복 더미 밑에서 발견한 낡은 가죽 서류 가방. 호기심에 가방을 열어본 나는 그 안에 가득한 서류들을 보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갖 부동산 등기 서류와 주식 증서, 그리고 여러 개의 차명 계좌 통장들.
그 모든 것의 명의는 김미나라는 낯선 여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 애써 불안감을 떨치려 했습니다. 사업상 필요한 서류일 거라고, 내가 모르는 투자 파트너의 이름일 거라고. 하지만 통장에 찍힌 수십억 원의 입출금 내역과 강남의 고급 아파트, 제주도의 별장까지 그 모든 재산이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잘 수 없었고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잦은 야근과 주말 출장, 밤늦게 걸려오는 의문의 전화들. 결국 나는 남편의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고 며칠 뒤 그 안에서 남편과 김미나라는 여자가 나누는 달콤한 미러와 나를 조롱하는 대화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걱정 마.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평생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멍청한 여자야. 멍청한 여자 30년 헌신의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도 없는 남자였습니다. 대신 나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기업 비리 전문으로 유명한 윤철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평생 법원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는 내가 이런 무서운 곳에 발을 들여도 되는 걸까? 문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남편과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자 용기를 내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 상담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윤 변호사는 내 초라한 행색에도 무시하는 기색 없이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고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들과 녹취 파일을 건넸습니다.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윤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 및 탈세 행위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사모님, 정말 이혼까지 각오하고 계십니까? 네. 하지만 그냥은 못 물러섭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재산, 저 여자에게 단 한 푼도 넘겨줄 수 없어요. 제 모든 것을 되찾고 싶습니다. 내 단호한 목소리에 윤 변호사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하자는 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날부터 윤 변호사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편 몰래 그의 모든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추가적인 탈세 증거들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남편이 김미나 명의로 숨겨둔 재산뿐 아니라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자금 내역까지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 액수는 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모든 증거 확보가 끝난 후 윤 변호사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또 무시하고 있는지를 역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상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이 모든 재산의 처분 권한을 내게 넘기는 위임장의 도장을 받아내는 것. 며칠 뒤 나는 윤 변호사의 각본대로 남편에게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세무사 사무실에서 뭘 보냈는데 사업상 급하게 필요한 서류라며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네요. 무슨 내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남편은 서류를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툭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어차피 당신이 봐도 모를 내용이야. 이리 줘. 그는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여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손에는 박진태의 모든 것을 빼앗아 올 수 있는 황금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환갑잔치 바로 전날 나는 윤 변호사와 함께 공증 사무실을 찾아가
남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공증인이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가진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나는 최 여사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형님. 그 인간은 자기가 판 무덤에 스스로 들어간 거죠. 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최 여사는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정숙 씨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네. 그렇게 여리고 순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대단한 배포를 가지고 있을 줄이야. 정말 잘했어. 아주 잘했어. 최 여사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인간의 숨통을 제대로 끊어놓는 일이야. 정숙 씨, 혹시 박 사장이 지금 가장 공들이고 있는 사업이 뭔지 알아? 글쎄요, 요즘 베트남에 무슨 리조트 사업을 한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그거야. 베트남 다낭 리조트 개발 사업. 그거 지금 박 사장 회사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야. 거기에 투자한 돈만 해도 수천억 원이 넘어. 그런데 그 사업, 지금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어. 핵심 투자자인 글로벌 캐피탈의 존슨 회장이 막판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거든. 그럼 최 여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존슨 회장이랑 막역한 사이야. 내가 그 사람에게 박 사장의 실체에 대해 살짝 귀띔만 해줘도 그 계약은 그걸로 끝장이야. 박 사장은 아마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라. 나는 최 여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복수의 여신처럼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판은 짜였습니다. 남편 박진태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래성은 이제 나의 손짓 하나에 무너져 내릴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님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무슨. 그 인간 때문에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자, 이제 슬슬 서울로 올라갈 준비나 할까? 우리가 없는 동안 그 인간들이 얼마나 더 발악하는지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을 테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 숨어 지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가 나의 것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의 거친 파도를 보며 나직이 음조렸습니다. 박진태, 당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 이제 내가 무너뜨릴 차례야. 남편 박진태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여유로웠습니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의 푹신한 침대에서 눈을 뜬 그는 옆에서 잠든 김미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환갑잔치 소동 이후 몇 달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귀찮게 잔소리하던 아내는 사라졌고 젊고 아름다운 애인이 옆을 지켰으며 회사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 베트남 다낭 리조트 개발 사업의 최종 투자 계약이 코앞이었으니까요. 자기야 일어났어? 김미나가 잠투정 섞인 목소리로 그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응. 오늘 오후에 존슨 회장이랑 최종 계약하는 날이잖아. 이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는 이제 아시아의 리조트 왕이 되는 거야. 우와, 정말? 그럼 나 다낭 리조트에 내 이름을 딴 스파 하나 만들어주는 거지? 물론이지. 내 이름을 딴 스파뿐이겠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남편은 세수도 하지 않은 김미나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그는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6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탄탄한 몸과 수천억 원대 자산을 굴리는 능력. 그는 스스로가 위대한 정복자라도 된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같은 시각 서울의 또 다른 호텔 스위트룸. 나와 최 여사는 막 아침 식사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휴대폰 너머의 누군가와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존슨 회장님. 맞습니다. 박진태 씨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 여사는 전날 밤 글로벌 캐피탈의 존슨 회장과 긴 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박진태의 문란한 사생활과 조강지처인 나를 어떻게 내쫓았는지, 그리고 회사의 자금을 어떻게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물론 그 증거 자료들도 이메일로 모두 보내주었죠. 전화를 끊은 최 여사가 나를 보며 윙크했습니다. 게임 끝. 존슨 회장, 오늘 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방금 통보했대. 박진태한테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둘러댔다나 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나의 복수가. 남편은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회사 진태건설로 출근했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도열해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김 이사, 아직 계약서에 사인도 안 했는데 뭐가 그리 급해? 이미 다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업계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번 다낭 리조트 건으로 진태건설이 아시아 시장의 최강자로 떠오를 거라고요.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봉투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법원? 웬 법원?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결정 통지서. 서류에는 그의 이름으로 된 모든 부동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고급 빌라, 회사 사옥, 그리고 강남과 제주도에 있는 수십억 원대의 땅까지. 그 모든 것에 가압류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채권자의 이름은 놀랍게도 이정숙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정숙? 그 여자가 왜?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장 알아봐. 내 재산에 압류가 들어왔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하지만 법무팀장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그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대표님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법인 카드도 전부 사용이 중지되었고요. 뭐라고. 남편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회사 앞으로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회사 사옥에 온통 빨간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남편은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말대로 회사 정문과 건물 벽에는 섬뜩한 붉은색 압류 딱지가 어지럽게 붙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이 그의 눈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는 겉옷을 챙겨들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나와 이혼하기 전까지 함께 살았던, 하지만 지금은 김미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한편 김미나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준 블랙카드를 점원에게 건네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참, 어제 봤던 그 다이아 목걸이도 같이 포장해 주시고요. 하지만 잠시 후 점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가 한도 초과로 나오는데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네, 한도 초과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긁어보세요. 이건 한도 없는 블랙카드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번을 다시 시도해도 카드는 승인 거절 메시지만 뱉어낼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김미나는 점원에게 신경질을 부리며 카드를 빼앗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전화했어? 나 지금 바빠. 자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카드가 안 긁혀? 망신당했잖아. 시끄러워. 지금 카드 따위가 문제야? 우리 다 망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절규 섞인 목소리에 김미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에 붙어 있는 붉은 압류 딱지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의 성공의 상징과도 같았던 집이 이제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윤철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 재산이 전부. 아, 박 대표님이셨군요. 이제 연락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대표님께서 며칠 전에 직접 도장 찍어주신 서류, 기억나십니까? 그 서류에 따라 대표님의 모든 재산 처분 권한이 이정숙 사모님께 위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그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신 것 뿐입니다. 위임장? 그깟 서류 하나로 내 전 재산을. 말도 안 돼. 그건 무효야. 사기라고. 사기라니요? 대표님의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이 찍힌 법적으로 완벽한 서류입니다. 불만이 있으시면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아, 물론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실 텐데 지금 대표님 통장 잔고가 0원이라서 그건 좀 힘드시겠군요. 윤 변호사는 지극히 사무적인 그러면서도 조롱기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수화기를 든 채 허망하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잠적, 그리고 이 모든 압류 사태, 이 모든 것이 그가 평생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아내 이정숙의 손에 의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멍청하다고 비웃었던 여자가 그의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정숙, 이정숙. 그는 땅을 치며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 명예, 회사, 그리고 집까지.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글로벌 캐피탈의 존슨 회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박 대표님, 유감스럽게도 다낭 리조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처절한 절규가 텅 빈 집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나와 최 여사는 호텔 스위트룸의 대형 TV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이 설치해둔 CCTV 화면이었습니다. 꼴 좋다, 저 인간.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저렇게 곡소리를 내서 어떡한데? 최 여사가 통쾌하다는 듯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화면 속에서 절망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동정심이나 죄책감 따위는 조금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만족감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박진태, 내가 겪었던 고통, 이제 당신도 똑같이 느껴봐.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니까. 남편 박진태의 세계는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의 발밑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그는 며칠 밤낮을 차 안에서 새우잠을 자며 보냈습니다. 한때 그를 떠받들던 세상은 이제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를 떠난 것은 그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젊음과 아름다움의 상징, 김미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몰락 소식을 듣자마자 그에게 남은 마지막 한 푼이라도 뜯어내기 위해 그를 찾아왔습니다. 자기야,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집도 차도 카드도 다 막혔다며.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김미나는 더 이상 애교 섞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짜증, 그리고 노골적인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지친 목소리로 그녀를 달랬습니다. 미나야, 걱정 마. 이건 다 그 여자의 장난이야. 내가 곧 변호사 선임해서 다 되돌려 놓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뭘 기다려. 당신 능력 있다면서, 돈 많다면서. 근데 이게 뭐야?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잖아. 나보고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소리야? 미나야, 제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힘들어? 힘든 건 나야. 당신만 믿고 젊은 청춘 다 바쳤는데 남은 게 뭐야?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 같은 늙은이랑 시작도 안 했어. 김미나는 악을 쓰며 남편이 그동안 사주었던 명품 가방과 시계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내놔. 내 시간, 내 청춘 보상해. 위자료 내놓으라고. 남편은 허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을 속삭이던 그 아름다운 입술에서 이제는 저주와 욕설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사랑했다는 것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뭐, 이봐, 박진태. 그냥은 못 가.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사기꾼. 김미나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한참을 더 소리치다가 남편의 차 안에 있던 마지막 남은 현금 다발과 시계를 낚아채듯 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사랑의 종말은 돈의 종말보다도 더 허무하고 비참했습니다. 혼자가 된 남편은 자식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딸에게서는 차가운 문자 메시지 한 통만이 돌아왔습니다. 아빠, 이제 와서 저희를 찾지 마세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빠는 평생 모르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엄마 편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가족에게마저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재산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항변하고 싶었지만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평소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사업 파트너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김 사장, 나 박진태인데 지금 내가 좀 어려워져서 돈 좀 융통해 줄 수 있겠나? 아, 박 대표 나도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말이야. 미안하네. 최 회장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다낭 프로젝트만 다시 살리면. 박 사장,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자네,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거 몰라? 조강지철을 그렇게 내팽개친 인간이랑 누가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겠나?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게.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잘 나갈 때는 온갖 아첨을 떨며 그의 곁을 맴돌던 사람들이 그가 몰락하자 가차없이 손을 내쳤습니다. 비정한 현실이 그의 뼈를 때렸습니다. 며칠 뒤 진태건설은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다낭 리조트 개발 사업의 무산은 회사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수천억 원의 빚더미만 남긴 채 그가 평생을 일궈온 회사는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텅 빈 회사 건물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어 수척해진 몰골로 무작정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동네에 다다랐습니다. 30년 전 나와 함께 단칸방에서 살며 매일 밤 성공을 꿈꾸던 그곳, 낡은 시장 골목, 허름한 국밥집 앞에서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30년 전 내가 매일 아침 그에게 끓여주던 장터 국밥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홀린 듯 국밥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어머, 당신은 혹시 진태 씨 아니야? 국밥집 주인은 30년 전 우리 옆집에 살았던 순이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남루한 행색의 남편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진태 건설 사장님이라더니 정숙이는 어디 가고 혼자야? 남편은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뜨거운 국밥 그릇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순이 엄마는 혀를 차며 그의 앞에 깍두기 한 접시를 더 놓아주었습니다. 내가 다 들었어. 환갑잔치날 그 난리를 쳤다며. 자네 정말 복을 발로 뻥 차버렸구만. 정숙이 같은 여자가 어디 있다고 자네 사업 살리겠다고 그 고운 손으로 시장 좌판에서 배추 팔던 거 나는 다 기억하는디. 자네는 다 잊었는가벼? 순이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잊고 있었던 기억들,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새벽 시장에 나가던 나의 뒷모습, 공사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던 나의 얼굴. 여보, 괜찮아요. 당신 곁에는 내가 있잖아요 라며 울고 있는 자신을 다독여주던 나의 따뜻한 목소리.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돈과 명예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의 성공은 온전히 자신의 능력 덕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언제나 자신의 뒤에서 묵묵히 자신을 지지해주고 희생해 주었던 한 여자, 바로 나, 이정숙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는 국밥 그릇 위로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후회와 회한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정숙이. 그는 어린아이처럼 내 이름을 부르며 꺽꺽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국밥집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은 한 남자의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는 문득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순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정숙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나서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순이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라고 알겄나? 그 착한 사람이 자네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게. 아마 다신 자네 얼굴 안 보려고 할 걸세.
남편은 국밥값을 내려놓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나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떻게든 나를 찾아내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디에도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막한 심정으로 나지막이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숙이, 당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요? 차가운 도시의 밤거리, 그의 공허한 물음은 그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차가운 바람 속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혼자가 된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태는 유령처럼 도시를 떠돌았습니다. 며칠을 굶어 헬쑥해진 얼굴, 때가 꼬질꼬질한 양복 차림은 영락없는 노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수천억을 주무르던 대기업의 총수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를 찾아야 한다. 이정숙을 찾아내서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는 무작정 내가 갈 만한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내가 자주 가던 사찰, 친정 식구들의 집, 심지어는 자식들의 집 앞까지 찾아가 서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내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거나 문전박대를 할 뿐이었습니다. 장모님 어디 계신지 모르세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이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자네가 우리 누이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찾는단 말인가. 당장 꺼지지 못해. 나의 오빠는 그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는 길바닥에 내팽개쳐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그래, 고향으로 갔을 거야. 문득 그의 머릿속에 나의 고향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후에는 명절 때나 겨우 한두 번 찾아갔던, 이제는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셔 빈집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시골 마을.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무작정 남쪽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며칠간의 노숙 끝에 그는 마침내 나의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풍경, 낯선 사람들. 그는 기억을 더듬어 낡은 흙 돌담길을 따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작은 기와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내가 살던 옛집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인기척에 마당을 쓸던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니신데 남의 집 앞에서 그리 서 계시오? 저 혹시 이 집에 사는 이정숙 씨를 아십니까? 정숙이? 알다마다. 저 집이 정숙이네 집인데. 근디 당신은 누구요?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 남편입니다. 그의 말에 할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남편? 환갑잔치날 마누라 가슴에 대못을 박고 내쫓은 인간이 남편도 아니지. 썩 꺼지소. 정숙이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당신 같은 인간은 얼굴도 보기 싫으이. 할머니는 그에게 소금을 뿌릴 기세로 삿대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이 터져라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수가, 여보 나왔어. 박진태야. 제발 문 좀 열어줘. 그의 애절한 외침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와 그를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굳게 닫힌 대문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시각 나는 툇마루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도움으로
서울에서의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고향 집으로 내려와 지낸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분노에서 벗어나 흙냄새와 새소리를 들으며 지내는 하루하루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나는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낡은 나무 대문이 열리자 남루한 행색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멸시하며 당당하게 서 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퀭했고 얼굴은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한때 빛나던 눈빛은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기어오다시피 다가왔습니다. 정수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제발 용서해줘. 응? 그는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내 발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찢찢 찼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내 목소리에 잠시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누가 당신 여보입니까? 당신과 나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박진태 씨,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정수가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그 여자랑도 다 끝났고 회사도 망했어. 이제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남은 건 당신뿐이야.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당신 발 닦아주면서 평생 속죄하며 살게. 속죄요?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군요. 당신이 잃은 건 돈이랑 회사뿐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나한테서 빼앗아간 내 30년 세월은, 내 청춘은 뭘로 보상할 건데요? 내가 시장 바닥에서 배추 팔아가며 당신 사업 자금 댈 때 당신은 뭘 했죠? 내가 공사판에서 밥 지어 나르며 당신 뒷바라지 할 때 당신은 뭘 했죠? 당신은 그저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 등 뒤에서 다른 여자랑 놀아나며 나를 기만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 다시 시작하자. 내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애써 눌러왔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태 씨, 당신이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인생 전부였어요.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자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내 앞에서 눈물 흘리며 동정 따위를 구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나는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그는 내 등 뒤에서 절규했습니다. 안 돼. 정수가 제발 가지 마.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차라리 나를 죽여. 나는 걸음을 멈추고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당신이 나에게 저지른 짓을 평생 후회하며 사세요. 그게 내가 당신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나는 그 말을 끝으로 대문 안으로 들어와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그의 울부짖는 소리가 한참이나 더 이어졌지만 나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툇마루에 다시 앉자 거짓말처럼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나는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음조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그것은 내 지난 30년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에 대한, 그리고 지독했던 복수에 대한 완벽한 마침표였습니다. 차가운 밤이 지나고 나의 고향 집에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대문 밖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밤새 울부짖다 지쳐 새벽녘에 떠난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마당 한가운데로 나가 길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30년간 나를 짓눌렀던 무거운 쇠사슬이 끊어지고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고향 집으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손에는 케이크를, 다른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든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지. 미안해. 더 일찍 찾아왔어야 했는데. 아니야. 너희들이 뭘. 다 지난 일인데. 나는 아이들의 등을 토닥여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기 자신들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빠 어젯밤에 여기 왔었다면서요? 동네 어르신들한테 다 들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엄마? 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괜찮아. 내 아버지는 이제 엄마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내 담담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평소 꿈이었던 작은 목공소를 차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딸은 남자친구와 함께 세계 일주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와, 너희들 정말 멋지다. 엄마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제일 기뻐. 엄마는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아이들의 물음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0년간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남편과 아이들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글쎄, 엄마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책도 보고 텃밭도 가꾸고 동네 사람들이랑 수다도 떨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동안 너무 치열하게 살았잖아. 내 말에 아이들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당에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딸이 직접 끓인 미역국과 아들이 사온 작은 케이크, 그리고 내가 텃밭에서 갓 딴 채소들로 차린 소박한 생일상이었습니다. 자, 엄마. 늦었지만 환갑 축하드려요. 아이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나는 촛불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의 불행은 없기를, 오직 평온과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촛불을 끄자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늦은 밤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옥 같았던 그날의 환갑잔치는 까마득한 예질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나의 진짜 환갑잔치였습니다. 한편 도시의 가장 후미진 곳에서는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박진태는 무료 급식소에서 나누어주는 밥 한 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행색은 남루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저들 위해 군림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자신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아직도 나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당신이 나에게 저지른 짓을 평생 후회하며 사세요. 그것은 저주이자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살아있는 지옥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고 나는 홀로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처럼 나도 이제 나만의 빛을 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최 여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정숙 씨, 잘 지내? 오늘 뉴스 봤어? 박진태, 결국 노숙자 쉼터로 들어갔다네. 꼴 좋다 아주. 참,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 내가 정숙 씨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하나 만들었어. 정숙 장학재단이라고. 가정폭력이나 남편의 배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야. 이제 정숙 씨는 그냥 이정숙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정숙 이사장님이야. 어때, 근사하지? 나는 최 여사의 문자를 보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님,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그냥 이정숙으로 살고 싶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을 되찾은 것 같거든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다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마저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움츠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생일 같네요. 내 입가에는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온한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나의 인생에도 드디어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30년의 세월을 헌신했던 한 여인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 때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텅 빈 마음과 깊은 배신감 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잃어버린 존엄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꺼이 복수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 대신 응징을 택한 한 여자의 기록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녀의 복수가 너무 가혹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깊이를 헤아린다면 과연 누가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이정숙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씁쓸한 복수의 끝에서 그녀가 찾은 평온이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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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